엄마, 여행 가요. 그 한마디를 믿었던 순애 씨는 아들이 차를 세운 곳이 요양병원이라는 걸 알았을 때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배신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순애 씨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딸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었죠. 옷장 한쪽에는 아들이 작년 생신에 사준 스카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목에 둘렀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왔니? 엄마 금방 나간다. 순애 씨는 가방을 챙기며 손주들 간식거리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민수는 엄마 생신이니까 우리 온 가족이 여행 가요라고 했습니다. 며느리 은주도 함께 간다고 했고 손주 지훈이와 지수도 온다고 했습니다. 순애 씨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먼저 하지 않았고 보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먼저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가족여행이라니 얼마만인가요? 순애 씨는 거울을 한 번 더 보며 입가에 주름을 쓸어내렸습니다. 엄마, 빨리요. 애들이 차에서 기다려요. 그래, 간다. 차에 올라타자 뒷좌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주하고 애들은? 애들이 멀미한대요. 그래서 먼저 가기로 했어요. 우리가 현지에서 만나요. 그래, 알았다. 조금 아쉬웠지만 순애 씨는 아들과 단둘이 차를 타는 것도 오랜만이라 나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운전하면서 가끔 어머니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좋지. 매일 아침 공원 산책하고 이웃 할머니들이랑 운동도 하고. 그래요? 잘하시네. 그런데 민수야, 우리 어디 가는 거니? 경치 좋은데요. 엄마 좋아하실 거예요. 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나무들이 울창했고 주변에는 집도 별로 없었습니다. 순애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깊은 산속 펜션인가 보네. 공기 좋겠다. 한참을 달리자 차가 멈췄습니다. 순애 씨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낡은 3층짜리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그리고 입구 위에 걸린 간판. 요양병원. 민수야, 여긴 어디니? 순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제 친구 어머니가 여기 계셔서 인사 좀 하고 올게요. 금방이에요. 민수는 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고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금방 올게요. 민수는 어머니를 상담실 의자에 앉혀놓고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순애 씨는 불안한 마음에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셨죠? 여기 서류 좀 보세요. 서류요? 저는 그냥 아들이 친구 어머니 보러 온다고 해서.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파일을 펼쳤습니다. 어르신, 아드님께서 이미 상담 다 하셨어요. 1년치 계약금도 납부하셨고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 여기 보세요. 입소 계약서예요. 보호자이신 아드님께서 어르신 진단서도 제출하셨어요. 치매 초기 단계라고. 순애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치매요? 저는 멀쩡한데요. 저 아무 문제 없어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여기 다 보호자 서명되어 있어요. 민수야. 순애 씨는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울렸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애 씨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어르신, 일단 방으로 가시죠.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부축하려 했지만 순애 씨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저 여기 있을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애 씨는 4인실 병실 구석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잠꼬대를 했고 건너편 할아버지는 기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애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사업에 실패했고 순애 씨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일도 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도 참았습니다. 민수가 대학 갈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민수가 결혼할 때 순애 씨는 남편이 남긴 상가 건물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된다기에 기꺼이 넘겼습니다. 그때 계약서를 써둔 게 그게 다행이구나. 순애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모습, 대학 졸업식 날 웃던 모습, 결혼식 날 행복해하던 모습. 그 아이가 정말 날 버린 건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순애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붉게 부은 눈.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아직 무언가가 살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순애 씨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저 정밀 검사 받고 싶어요. 네. 어르신, 무슨 검사요? 치매 검사요.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병원에서 검사 받고 싶어요. 간호사는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요. 제가 환자예요. 제 몸에 대한 검사를 제가 요청하는데 왜 아들 동의가 필요해요? 순애 씨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원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일주일 후 순애 씨는 큰 병원으로 이송되어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를 찍었고 인지능력 테스트도 받았고 혈액 검사도 했습니다. 검사실에서 나올 때마다 순애 씨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가 정상이라고 나오게 해주세요.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치매 소견 전혀 없으세요. 인지능력도 동년배 평균보다 높습니다. 아주 건강하세요. 의사의 말에 순애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진단서 써주세요. 제가 정상이라는 진단서요. 네, 당연히 발급해드리죠. 순애 씨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요양병원 원장실로 갔습니다. 원장님, 저는 허위로 입원된 사람입니다. 이 진단서 보세요. 저 치매 아니에요. 원장은 서류를 살펴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께서 계약금을 이미 허위 진단서로 입원시킨 거잖아요. 이건 불법이에요. 제가 법적 조치 취하기 전에 계약 무효화해 주세요. 순애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 취소 처리하겠습니다. 계약금도 환불해 드리죠. 환불은 필요 없어요.
제 아들한테 돌려주세요. 그 돈이라도 받아야 할 테니까. 순애 씨는 그 길로 짐을 쌌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까지 몇 벌. 그리고 아들이 사준 스카프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 씨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공증받은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한테 상가 건물 넘기려고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계약서 하나 써두는 게 어떨까? 그래. 뭐하러?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가 나중에 힘들 때 최소한의 생활비는 받을 수 있게.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참 자식을 믿어야지. 하지만 순애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써두자. 민수도 이해할 거야. 결국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증여자 순애는 수증자 민수에게 상가 건물을 증여한다. 단 수증자는 증여자에게 매월 생활비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시증여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반환된다. 민수는 계약서에 서명할 때 엄마 이런 거 왜 써요? 전 당연히 효도할 건데라고 했습니다. 순애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아. 그냥 형식적인 거야. 하지만 그게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순애 씨는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봤습니다. 민수는 요양병원비를 핑계로 6개월째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3개월 이상 미지급 시 자동 해지. 조건이 충족됐습니다. 순애 씨는 다음 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계약서대로 소유권 반환 절차 진행하고 싶어요. 법무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공증도 되어 있고 조건도 명확하네요. 진행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정도면 소유권 이전 완료됩니다. 순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어느 날 등기소에서 날아온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소유권 이전 통지. 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민수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순애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연락 주세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차를 몰고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사를 간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은주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건물 뺏어갔다고요? 그럼 우리 월세는 어떻게요? 대출 이자는요? 모르겠어. 계약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민수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건물을 받을 때 어머니가 쓰자던 계약서.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뭐 엄마 생활비 좀 드리는 거지 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 입소시킨 후론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어차피 병원에서 다 해결되니까 괜찮겠지.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사업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건물 월세 수입이 끊기자 가장 먼저 직원 월급이 밀렸습니다. 민수는 카드 돌려막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카드로 저 카드 값을 막고 대출로 이자를 갚았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매일 남편을 탓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님을 그렇게 대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엄마가 진짜로 건물을 뺏어갈 줄은 뺏어간 게 아니라 원래 어머님 거였잖아요. 당신이 계약 안 지켜서 그런 거지. 은주는 짐을 쌌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가요. 애들도 데리고 갈게요. 여보, 잠깐만 당신 혼자 알아서 해결하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수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사업체는 결국 3개월 후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주지 못했고 거래처에 외상값도 갚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옛날 집에도 가봤지만 이미 새 세입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는 바뀌었고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순애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편 순애 씨는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시내에서 1시간 떨어진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으로 작은 상가 1층을 하나 얻었습니다. 순애 손뜨개 공방 간판을 달았습니다. 순애 씨는 젊었을 때부터 뜨개질을 좋아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작은 스웨터를 직접 떠서 입혔습니다. 딸 미선이가 태어났을 때도 아기 모자와 양말을 손수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는 따뜻한 목도리를 떠서 목에 둘러줬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뜨개질을 멈췄습니다. 자식들이 엄마가 뜬 옷은 촌스러워라고 했고 사 입는 게 더 편해라고 했습니다. 순애 씨는 뜨개 바늘을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이제 그 바늘을 다시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공방은 작았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에 실 진열대를 놓고 작업 테이블 3개를 배치했습니다. 창가 쪽에는 완성품을 전시할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순애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실을 정리했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무지개 색깔의 실타래들이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딸각, 딸각, 딸각. 바늘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첫 작품은 아기 모자였습니다. 연분홍색 실로 작은 모자를 떴습니다. 리본도 달고 꽃 장식도 붙였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목도리였습니다. 하늘색 실로 긴 목도리를 떴습니다. 끝에는 술 장식을 달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순애 씨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 한 명이 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여기서 뜨개질 배울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처음이세요? 네, 완전 초보예요. 근데 우리 아기한테 모자를 직접 떠주고 싶어서요. 순애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천천히 하면 어렵지 않아요. 여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애 씨는 바늘 잡는 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실을 걸고, 이렇게 바늘을 넣고, 그리고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요? 그래요, 잘하시네요. 1시간쯤 지나자 여자는 작은 네모를 완성했습니다. 와,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처음 치고 정말 잘하셨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순애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손님이 5명이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10명이 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순애 씨를 좋아했습니다. 친절했고 가르침도 정성스러웠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 손주 돌잔치 선물로 뭐 좀 떠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어떤 걸 원하세요? 아기 조끼요. 분홍색으로요. 알겠어요. 일주일만 주세요. 순애 씨는 밤낮으로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연분홍 실로 작은 조끼를 떴습니다. 단추도 달고 자수로 꽃무늬도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완성품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예뻐요. 우리 손주가 이거 입으면 진짜 이쁘겠다. 건강하게 잘 크길 바래요. 할머니는 90도로 인사하고 갔습니다. 순애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해. 순애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애 씨의 생신날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몰래 준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순애 씨가 가르쳐준 학생들이 직접 뜬 목도리, 장갑, 모자였습니다. 사장님,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 얘들아, 이걸 언제 다 만들었니? 비밀로 준비했어요. 사장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순애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목도리를 목에 둘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손님들이 돌아가고 저녁 6시쯤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순애 씨는 실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문 앞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꺾인 카네이션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 씨는 뜨개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는 공방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엄마, 제가 미쳤었어요.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대할 수가 있었는지 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은주는 저 떠났어요. 애들도 데리고 갔어요. 사업도 다 망했어요. 집도 없어요. 지금 고시원에 살아요. 순애 씨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담담했습니다. 한때는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고 허리가 휘도록 밭일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자신을 요양병원에 버렸습니다. 순애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엄마도 다시 공부했어. 네. 계약서 쓰는 법. 그리고 자식 믿지 않는 법.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애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 엄마한테 뭐하러 온 거니? 용서받으러 온 거니? 엄마. 엄마는 이미 너를 용서했어. 요양병원에서 나오던 날 이미 다 놓아줬어. 그럼. 근데 그게 내가 다시 들어온다는 뜻은 아니야. 순애 씨는 책상을 다시 닦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삶을 살아. 학생들 가르치고 독서실 운영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TV 보고 그렇게 살아. 엄마 제발 너도 너 삶 살아.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엄마 이제 너 돌볼 힘 없어.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순애 씨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 가라. 엄마 곧 문 닫아야 해. 엄마, 꽃은 고마워. 저기 화병에 꽂을게. 민수는 일어서서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순애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애 씨는 카네이션을 들고 화병에 꽂았습니다. 꽃잎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닦아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순애 씨는 불을 끄고 독서실 문을 잠갔습니다. 가방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순애 씨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꽃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예쁜 장미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분식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떡볶이 냄새가 났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학생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며 걸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을까봐 눈치 보던 날들, 짐이 될까봐 아픈 걸 참던 날들, 전화 한 통이 오기를 기다리며 울던 밤들, 그 모든 게 끝났습니다. 원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좁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간단히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김치 몇 조각.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순애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소파에 앉아 화면을 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순애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수, 번호 바꿨어요. 엄마 연락 좀 받아주세요. 순애 씨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 씨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독서실로 가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독서실 문을 열자 벌써 학생 2명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일찍 왔네. 들어와. 학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애 씨는 음료수를 내왔습니다. 공부하다 목마르면 마셔. 감사합니다. 오전 9시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오전 10시 독서실은 가득 찼습니다. 연필 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순애 씨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점심시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대학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여기서 공부 안 했으면 못 붙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학생은 90도로 인사하고 갔습니다. 순애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순애 씨 자신으로 사는 삶.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 짐이 되지 않으려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서 있는 삶. 저녁 7시 마지막 학생이 나갔습니다. 사장님, 내일 봐요. 그래, 조심히 가. 순애 씨는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완전히,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순애 씨는 혼자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순애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누구의 허락도,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는 오직 자신만의 삶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부모라고 자식에게 무조건 맞춰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순애 씨처럼 용기 내어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